어떤 한 대통령이 문명을 하룻밤 만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이 문명 상태가 야만 상태로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중요한 공급망의 병목은 핵무기만큼의 효과가 있구나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세계가 결국은 질서나 규칙이 점점 약화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세계로 가는 무규범의 상태로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셔러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지난 2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시작된 어떤 연쇄적인 국제 분쟁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 자본시장이나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오늘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장이시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 박종희 교수님과 함께 국제 공급망 분쟁 사이에서 더 중요해진 공급망 권력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공급망 분쟁의 시대를 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굵직한 이야기들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경제안보를 연구하고 있는 박종희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정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이렇게까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그런 사건들을 찾아보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 좀 많이 체감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죠.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이제 3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일단 짧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무장에 대한 선제 공격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중동 지역은 굉장한 지정학적인 우리가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 있고 뚜렷한 어떤 질서가 나타나지 어려운 상태에서 굉장히 정치적 불안정이 항상 존재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중동이 전 세계의 원유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공급망의 병목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정학적 병목과 공급망에서의 병목 이 두 가지가 중첩된 곳인데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그리고 이란이 그것에 대한 반격의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는 상선들을 통제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타격하고 결국은 지정학적 병목과 공급망의 병목이 가져오는 위험이 단순히 해당 지역의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원유의 90% 이상을 거의 97%를 수입하는 우리 같은 경우 그다음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원유의 비중이 70%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좀 교착 상태에 아무래도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냐, 과연 미국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어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의 종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전쟁 종결에 대한 헤인 거멘스의 연구가 그중에 대표적인데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장에서의 학습, 두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는 두 국가의 국내 정치, 마지막으로는 믿을 만한 약속,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학습이라는 건 더 이상 전쟁 수행을 진행하거나 확전할 필요가 없다고 쌍방이 느낄 경우 전쟁이 종결로 향해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경우 이 사태를 더 군사적으로 확전을 하거나 갈등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의지가 양쪽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장에서의 학습으로만 본다면 미국도 이란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정치인데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이미 지고 있는 전쟁을 더 오래 끌거나 더 확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반전을 위한 도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난 지도자가 전쟁으로 역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고 전쟁이 오래 가는데 다행히도 이란 혁명 수비대를 비롯한 이란 강경파가 일단은 이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전쟁을 더 장기화하거나 확전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더군다나 중간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을 오래 끌어서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2가지 조건에서는 전쟁은 조만간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3번째입니다. 믿을 만한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 전쟁을 종결하면 다른 전쟁으로 또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다. 또는 전쟁을 종결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거다. 이런 서로 신뢰할 만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 미국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란이 기존에 했던 미국과의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트럼프 정부에 와서 1기에 와서 그게 폐지된
그런 경험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보겠죠.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합의를 통해서 핵무기 세계 3위의 그런 핵탄두를 보유했던 국가로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할 때 안전 보장을 했던 사인을 했던 당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를 직접 확인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북한의 중요성입니다. 오, 북한이요? 당연히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재를 받았지만 결국은 어떤 국가로부터 침공당하지 않고 안전을 결국은 보장받고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니냐. 핵이 없었던 리비아 같은 이라크 같은 국가들은 다 침공받았고 나도 결국은 리비아와 이라크의 길을 갈 거냐 북한의 길을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란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강경파들은 북한의 길을 훨씬 더 바람직한 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앞에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된 것 같지만 그 세 번째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되거나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희가 시작은 호르무즈 해협 얘기로 했습니다만 미국이랑 이제 중국까지도 만약에 이란처럼 굴기 시작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하면 두 가지 권력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라는 건 군사력, 경제력 이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셀 수 있고 눈에 확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다면 소프트파워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 문화, 규범의 그런 우수성. 그래서 닮고 싶다. 저 나라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파워였다. 그 두 가지만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새로운 권력이 있다. 그게 바로 공급망 권력이다. 서플라이 체인 파워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국이 전 세계를 무력으로 다 눌러서 강대국이 되었나? 그거 아닙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급망의 길목들을 영국이 다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지브랄터, 수에즈, 홍콩, 마카오 결국은 패권국이란 것은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였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로 오면 미국과 중국의 지금 전쟁은 공급망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급망 파워, 서플라이 체인 파워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현재 그 대한민국의 공급망 파워라는 것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큰 게 자원, 석유 이런 겁니다. 당장 못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요소수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치명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우회할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을 우회할 수도 있고 대체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와 같은 겁니다. 해저 케이블 인프라 같은 거 중요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하지만 이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대응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세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제조 역량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제조 역량,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의 뛰어난 제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강점 부분이 되겠죠. 그 위에 이제 최상층에는 바로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다행히 우리가 가진 기술 중에 HBM과 같은 거라든지 메모리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상당수는 레벨 4에 해당되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지금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자원은 빈약하지만 다 아는 얘기시죠. 하지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공급망의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앞으로 국제 정세의 좀 판도를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좀 대표되는 앞으로 국제 정세 공급망 권력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우리는 지금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세청에서 파악하는 10자리 품목 번호가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약 10,000개에 가까운 품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국가에 70% 이상 수입하는 품목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로 우리의 수입 경로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중에 압도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큽니다.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생겨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처럼 한국에 대한 중요한 물품들을 수출 통제를 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큽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실제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일본이 갑자기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안 생길 거냐. 종종 생기겠죠.
이번 이란 호르무즈 봉쇄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중요한 공급망의 병목은 핵무기만큼의 효과가 있구나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세계가 결국은 질서나 규칙이 점점 약화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세계로 가는 무규범의 상태로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변하는 거죠. 어떤 한 대통령이 문명을 하룻밤 만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말이 상징하듯이 이 문명 상태가 야만 상태로 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됐고요. 그만큼 강한 국가가 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야만으로 가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되돌릴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가 멈추게 할 힘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흐름을 더 가속화할 힘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 될 순간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공급망 관리가 국가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석유를 사온다, LNG를 사온다 할 때 보통 이게 장기 계약을 해야지만이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로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비용만 드니까 한 군데에서 다량으로 계약을 하고 장기간 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계란을 자꾸 한 바구니에 담게 되는 거죠. 수익성을 생각해서 효율성을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그대로 진행되면 위험해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공급망 관리를 기업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진행되는 공급망 관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국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축, 수입선 다변화, 그 다음에 국내 생산. 국내 생산이라는 거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더 중요한 건 해외의 중요한 자원 에너지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한국이 오히려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전략적 파트너십. 지금 인도, UAE 이런 국가들과 이제 우리가 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런 국가 간 전략적 협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것을 국가가 이제는 공급망 관리는 국가의 일이다. 그리고 공급망을 잘 관리한 국가가 결국은 강한 국가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이것이 단순히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만 놔둘 수는 없는 되게 중차대한 문제라는 위기감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망 파워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수님의 되게 명쾌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극단적인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이스라엘, 이란, 미국 이 분쟁이 사실 뭐 세계 3차 대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걱정이나 예측도 있었는데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양상일 것인가? 교수님의 예측 내지는 전망이 이제 궁금합니다. 핵무기의 출현으로 인해서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 상당히 억제가 됐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먼저 핵무기를 써도 저쪽이 나에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중요한 변화가 뭐냐? 군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발전이 더 이루어지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전을 진행하는 능력도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대전 또는 전쟁은 대부분 First Strike Premium이라고 부르는 즉 선제 타격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착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길거리 단어로는 선빵필승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참 이렇게 멋진 그 단어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국제정치학도 그 단어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빵필승.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다.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국가가 선빵필승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3차 대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가능성도 적겠지만 AGI, ASI, 퀀텀 컴퓨팅이 군사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전쟁 수행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선빵필승이라고 속삭이면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을 평화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국가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단적으로 올해 초에 2월에 스페인에서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가 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85개 국가 정도가 모였는데 몇 개 국가가 서명을 했을까요? 35개 국가만 서명을 했고 절반도 안 했네요. 나머지 국가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명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안 한 국가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안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명을 안 하는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부 간 협의기 사실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한국이 책임 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AI 3강으로 올라섰다고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AI 3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된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방금 핵 억지력으로 인해서 국제 전쟁까지는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런 국지적 분쟁들이 더 격화될 것 가능성이 가장 큰 좀 지역들은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그런 전쟁을 예측한다는 거는 뭐 어떤 저희의 본업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경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세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동, 이번에도 확인됐다시피 중동이 아직도 안정적인 질서로 가기 위한 많은 선결 조건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중동에서 확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끝까지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전쟁을 확전한다든지 주변 국가들을 확전하고 또 이란이 거기에 대항해서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확전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위험한 곳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 대전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년이 지금 넘었네요. 예, 교착 상태로 가고 있으면서도 양쪽에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지만 결국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액션들이 취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넘게 된다면 주변 국가들로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는 역시 대만 해협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더 심화되고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오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액션을 어떤 한쪽에서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아무리 우리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도 대만 해협의 문제는 한반도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아시아 태평양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 가지 위기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관리할 주체가 없는 거죠. 네. 유엔도 없고 과거의 패권국이었던 미국과 같은 그런 존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단 교수님 오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공급망 파워라든지 경제 안보에 대해서 위험성의 인지도가 좀 높아진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걱정되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또 많이 했다면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만이 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앞으로 우리가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 대화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잠재력의 근원이 뭐냐. 저는 우수한 인적 자원. 그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제조 역량을 담지한 그런 숙련 노동자 또는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 과학자, 그러한 미래의 노동자, 과학자,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훌륭한 교사, 즉 인적 자원을 우수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 문화, 그다음에 제도,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에 가 계시는 30대, 40대, 50대 이 분들이 오늘날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제조 역량 기술의 담지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이제 대체할 새로운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거죠. 숙련공들에 대한 지원, 사회적인 처우, 그다음에 과학자들, 기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와 그런 존경 이런 것들이 확 높아져야 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관심의 배분에서부터 우리가 바꿔 나가는 걸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쓰실 때 뭘 쓰셨나요? 저 과학자였어요. 예,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런 데서 이제 우수한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인구도 안정적으로 재생산돼야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같은 것도 없어야 되겠죠. 왜 다 소중한 인적 자원인데 지금 그 가다가 아껴 쓰기도 바쁜데 그걸 편가르고 나누고 이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아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박종윤 교수님과 함께 이 국제 분쟁 시대 사이에서 더 중요하게 떠오른 공급망 권력과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네, 모쪼록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앞으로 바뀔 경제 안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만의 내재적인 경쟁력을 더 많이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